1805년 12월 2일 아우스터리츠 전투가 시작됩니다. 프랑스군 4만, 러시아 오스트리아 연합은 무려 8만 5천. 병력도 2배 이상이었지만 프랑스군은 장거리 원정을 온 터였고 초겨울이라 보급이 어려워 장기전을 가면 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프랑스 다부 장군 휘하 5천여 명의 3군단은 아직 도착하지 못해 합류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모로 불리함에 프랑스 장군들은 승산이 없다고 판단하고 철수하길 권했으나 나폴레옹은 도통 듣지를 않았죠. 그렇게 프랑스군과 러시아 연합군이 맞닥뜨리게 됩니다. 연합군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프라첸 고지를 프랑스군이 선점하지 않고 방치한 것을 발견하고 무슨 나폴레옹이 이런 실수를 다 하냐며 신나서 프라첸 고지를 선점했습니다. 당연히 전투는 고지에 있는 쪽이 유리한 법이니까요. 그리고 나폴레옹 군을 고지에서 내려다 보니 자신들에 비해 확실히 병력이 적은 게 보였고 특히 오른쪽의 병력이 유난히 약해 보였죠. 그래서 다음날 러시아 연합군은 이 약해 보이는 오른편에 병력을 투입해 프랑스 본대의 뒤통수를 후려갈기려 진격했습니다. 과연 병력이 약해 보인 오른편이 점점 밀리기 시작했고 이때가 기회다 싶어 러시아 연합군은 병력을 더 투입시키며 확실히 오른편을 뚫어내려 하고 있었습니다만 이게 다 나폴레옹이 짜놓은 덫이었습니다. 프랑스의 오른편은 엄폐물이 많아 방어에 용이했고 저격수들을 사이사이 배치해 시간을 끌기 용이했습니다. 오른편에 러시아 연합군이 몰려드니 정작 가운데 프라첸 고지의 병력은 얼마 남겨두지 못했고 이 때를 놓치지 않고 단숨에 나폴레옹은 고지로 진격해 프라첸 고지를 점령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돼버리니 순식간에 고지는 뺏기고 병력은 양쪽으로 갈려버렸지요. 그 와중에 타이밍 좋게 이틀 동안 110km라는 광속 행군 끝에 도착한 다부 장군의 5천 병력이 도착했습니다. 이제 반대로 러시아 연합군은 양쪽에서 협공을 당하게 된 거였죠. 그렇게 남쪽부터 격파당하고 북쪽 병력도 격파당합니다. 이렇게 불가능에 가까웠던 전투까지 나폴레옹의 대승으로 돌아가게 됐죠. 이 전투의 대패로 3차 대프랑스 동맹 역시 해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승리로 프랑스는 막대한 영토를 얻을 수 있었으며 자꾸 쳐들어오는 동쪽에 완충지대를 만들기 위해 프랑스 우측에 라인 동맹이라는 속국까지 세우게 됐습니다. 이때가 프랑스 제국이라 불릴 만큼 가장 프랑스가 찬란했던 시기였으며 이 시기 무적의 나폴레옹에겐 세상에 겁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프랑스가 완충지대였던 라인 동맹을 세우는 과정에서 그쪽 영토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었던 지금의 독일 지역 국가 프로이센 왕국은 땅을 대부분 뺏기니 엄청난 불만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칭 전투민족으로 자신감이 충만했던 프로이센을 주축으로 나폴레옹의 프랑스에 대항해 러시아, 영국을 끌어들여 제4차 대프랑스 동맹을 결성했습니다만 프로이센은 나폴레옹의 무서움을 아직 못 겪어봤죠. 단숨에 독일, 폴란드 지역 원정을 온 나폴레옹군의 박살이 나다가 연이어 아우어슈테트 전투에서 압도적으로 대패하고 뭔가 더 해보지도 못하고 1년도 못 되어 4차 대프랑스 동맹도 해체가 됐습니다. 나폴레옹이 황제가 된 후 4차 대프랑스 동맹까지 승리하고 나니 모든 유럽 국가가 나폴레옹의 말을 따랐지만 유독 한 놈만 말을 안 듣는 골칫거리가 있었으니 바로 영국이었습니다. 육군에선 나폴레옹이 절대적이었지만 그놈의 바다만큼은 영국을 이길 수가 없으니 도리가 없었죠. 그래서 나폴레옹은 유럽에서 영국을 고립시키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포한 것이 대륙 봉쇄령이었습니다. 모든 유럽 국가는 영국과 무역 교류를 하지 말라는 거였죠. 하지만 이건 엉뚱한 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럽 전체 경제가 타격을 먹게 된 것이었죠. 영국은 해외에 엄청나게 많은 식민지들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서 모자란 자원들을 충당하며 충분히 버틸 여력이 됐지만 영국의 많은 걸 교역했던 다른 유럽 국가들의 경제난이 심각해졌죠. 나폴레옹은 힘들어하는 유럽 국가들의 말을 무시했고 처음엔 포르투갈이 반란을 일으키더니 다음엔 스페인, 다음엔 오스트리아가 차례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도 역시 프랑스의 힘은 막강해 모두 제압됐는데 저 멀리 러시아가 곡식을 못 팔아 경제난에 허덕이다 몰래 영국과 교역을 하고 있다가 들통이 나버렸습니다. 이에 극대노한 나폴레옹은 1812년 60만 대군을 이끌고 저 멀리 러시아 원정을 떠나게 됐습니다. 워낙에 대군이었고 먼 원정길이다 보니 나폴레옹은 속전속결 전략으로 빠르게 치고 나갔습니다. 대전 초기 가볍게 승리하며 나아갔지만 러시아는 나폴레옹과 만났다간 박살날 것을 알고 직접 안 싸우는 청야 전술을 채택했습니다. 러시아의 넓은 국토를 활용해 계속 뒤로 후퇴만 하면서 그 길에 식량이나 자원을 다 태워버렸죠.
이렇게 되니 출발할 때 꼴랑 12일치 식량만 챙겼던 프랑스군의 보급에 엄청난 타격을 받습니다. 여기에 더해 포도가 내려 병들은 익사하고 물에 전염병까지 퍼지니 전쟁은 시작도 안 했는데 2주 만에 13만 명 넘게 손실을 보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도망가는 러시아군. 점점 더 고국과 멀어지니 보급 루트는 더 멀어지고 그렇게 원정 6주 만에 싸움도 안 해봤는데 프랑스군은 병사 절반을 잃게 됐습니다. 그래도 나폴레옹은 나폴레옹이었죠. 중간에 벌어진 보로디노 전투에서 승리를 따냈습니다. 승리는 했지만 나폴레옹은 피해도 물론 만만치 않았죠. 이제 곧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고 부하들의 철군 만류에도 불구하고 나폴레옹은 계속 진격해 드디어 수도 모스크바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역시 이번에도 크렘린궁은 텅텅 비어 있었죠. 모스크바도 버리고 이번에도 런을 박아버린 러시아 황제와 군이었습니다. 이에 나폴레옹은 생각했습니다. 여기는 그래도 자원이 있는 수도다. 자리를 잡고 기다리면 러시아군 지들도 갈 데가 없으니 돌아오겠지. 라고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항복 의지가 없는 러시아인들이 스스로 모스크바 땅에 불을 질러버린 거였죠. 무려 모스크바의 4분의 3이 타버리며 황폐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자원은 메말랐는데 여기에 더해 올 것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러시아의 그 유명한 한파가 때마침 불어닥친 거였죠. 경험해보지 못한 추위에 깜짝 놀란 나폴레옹은 철수를 결정합니다. 이렇게 프랑스군이 철수를 시작하니 러시아는 이때다 싶어 추격을 하기 시작해서 집요하게 쫓아오며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 먼 길을 주의 속에서 굶주리며 돌아가는데 적들의 공격도 계속되니 미칠 지경이었죠. 계속되는 영하 39도 북한의 추위로 공상과 굶주림은 계속됩니다. 이젠 빵 하나 때문에 서로 죽고 죽이는 병사들도 속출했습니다. 그렇게 러시아 원정을 대실패하고 프랑스로 돌아온 나폴레옹. 자신의 명예도 떨어졌지만 프랑스 민심이 더 문제였습니다. 자기가 대륙 봉쇄력 내려서 경제 파탄을 만들더니 전쟁까지 나가서 괴멸당했다고 하니 파리에선 쿠데타까지 일어나려 하고 있었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 나폴레옹을 무찌른 러시아군은 힘이 나서 주변 국가들까지 모아 무려 100만 규모의 대프랑스 군대를 결성해 쳐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여기엔 그동안 연전연패로 독이 잔뜩 오른 오스트리아군과 앙숙 영국도 포함돼 있었죠. 프랑스와 거의 모든 유럽 국가 연합의 전면전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구간이 명관이라고 나폴레옹은 자신이 직접 지휘하는 전투들에선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저곳 너무 많은 곳에 다발적으로 전투가 일어났고 비와 장군들이 모두 나폴레옹이 아니었기에 점점 프랑스는 밀리기 시작하더니 이윽고 파리까지 동맹군이 입성하게 됐습니다. 여력도 없고 안팎으로 궁지에 몰린 나폴레옹은 이에 결국 항복하며 자신과 자신의 후계자는 프랑스 왕위를 계승하지 않겠다는 조약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영국으로 피신해 있던 루이 16세의 후계자 루이 18세가 다시 돌아와 프랑스 왕위를 계승하게 되었죠. 이후 나폴레옹은 퇴위되어 지중해 엘바섬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하지만 나폴레옹은 아직 이렇게 사라질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유배 9개월 만에 섬을 탈출해 프랑스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 9개월 사이 상황이 많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기껏 왕위를 되찾은 루이 18세의 평판은 저 멀리 나락에 가 있었고 동맹군에 점령되어 지내는 프랑스 민심은 나폴레옹을 적극 지지하고 나서게 된 것이었죠. 파리로 돌아가는 길마다 나폴레옹을 보고 차원입대하는 군인들로 넘쳐나 나폴레옹군은 덩치가 급격하게 커집니다. 그렇게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 파리에 입성한 나폴레옹. 루이 18세는 기겁해서 이미 벨기에로 또 도망간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다시 나폴레옹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유럽 국가들은 영국을 주축으로 다시 연합군을 결성해 나폴레옹을 끌어내리려 했고 그래서 1815년 6월 나폴레옹 최후의 전투인 워털루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빠르게 군사를 모집한 나폴레옹군은 10만, 연합군은 11만 정도로 언뜻 비슷해 보였습니다만 나폴레옹은 적들이 전부 모이면 자신이 불리할 것을 예측하고 적들이 모두 모이기 전에 각계격파를 목표로 가까운 나라들부터 먼저 치러나갑니다. 그렇게 개전 초기 프로이센군을 먼저 만나고 격파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프로이센군이 도망가자 이를 추격하라고 부하 그루시를 시켜 전체 3분의 1 병력인 3만 3천 정도의 병력을 뒤쫓게 합니다. 후에 이것은 치명적인 실수가 되었죠. 그리고 나머지 연합군과 격돌하는 나폴레옹군. 치열한 공방 끝에 프랑스군이 밀려 보이자 영국군은 참지 못하고 명대가 돌진합니다. 신을 내다보니 너무 적진 깊숙이 들어와 버렸고 이를 눈치챘을 땐 이미 늦어버린 뒤였죠. 프랑스 기병들은 힘내다 지친 영국 기병들을 40%나 쓸어버렸습니다. 이때가 오후 3시쯤
이제 겨우 한숨을 돌리고 지쳐버린 나폴레옹은 잠시 막사에서 휴식을 갖습니다. 유배 생활에서 몸도 망가졌고 이제 나이 들고 살도 쪄서 예전만큼 강철 체력을 유지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나폴레옹이 잠시 쉴 때 사단이 납니다. 정황을 살피던 프랑스의 내 원수는 적들이 전열 정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연합군이 우왕좌왕하며 흔들리고 있다고 오판해 기마병을 몽땅 이끌고 돌진해버렸던 것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이 잠시 쉬고 일어나니 프랑스의 기마병은 전멸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너무 어이가 없어 기가 찰 노릇이었죠. 거기에 악재는 더 터집니다. 나폴레옹군 오른편에 갑자기 대군이 등장하게 됩니다. 나폴레옹은 주력을 보냈던 33,000의 그르시가 돌아왔는가 했는데 알고 보니 프로이센 병력들이 미끼를 써서 쫓아오던 그르시의 병력들을 따돌리고는 지원군으로 연합군에 합류하게 된 것이었죠. 그냥 싸워도 힘든데 적의 증원까지 와버렸습니다. 전세의 불리함에 나폴레옹은 세계 최강이라 불린 나폴레옹 근위대까지 투입했지만 이미 전세를 뒤집기엔 늦어버렸습니다. 병력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그렇게 연합군에 패배하고 맙니다. 이렇게 나폴레옹의 마지막 전투가 끝납니다. 이미 전에 엘바섬에서 탈출한 경험이 있기에 이번엔 절대 탈출이 불가능했던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유배를 보내지게 되었고 이곳에서 나폴레옹은 51세의 나이로 유배지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전 유럽에 100년간의 평화가 찾아오게 됩니다.